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부부의 위기를 맛본 40대 여성입니다. 인꼬부부로 불렸던 저희는 결혼 20주년에 파경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인들은 저희 부부가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금슬이 좋았어요. 이혼 합의서를 쓴 당일에도 그날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그만큼 저희 부부는 둘만 보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었냐고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자기 반죽처럼 주물렀거든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참은 제가 대단하고 또 멍청하죠. 하지만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변명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간호학과를 나와 한 대학병원 마취과에서 근무했어요. 마취과에서 근무를 하니 당연히 수술방에 매일 들어갔죠. 비교적 빨리 끝나는 간단한 수술부터 어려운 수술까지 모두 함께 했어요. 처음엔 수술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적응이 되다 보니 마취과 간호사의 보람은 여느 집도이들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수술의 성공과 환자의 회복,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람을 느끼던 날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마취과 전공의가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 마취과 전공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간호사 저 간호사한테 찝쩍거리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전공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눈에 띄었는지 집중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성희씨, 밥 먹자니까 왜 답장을 안 해요? 성희씨는 가만 보면 사람 애 태우는데 선수라니까? 아니요, 저 시간 없습니다. 공부할 게 많아서요. 에이, 간호사가 뭘 공부할 게 있어요. 의사도 아니고. 비싸게 굴지 말고 밥 한 번 먹자니까. 아니요, 선생님. 앞으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수술실에서 배워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아, 내가 여자친구 있다고 들어서 그래요? 마취과 지민 씨한테? 나 여자친구 없어요. 어디서 자꾸 유언비어가 퍼지나 몰라. 그러니까 저 선생님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든든한 스타일을 좋아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전공의 표정이 구겨지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인사를 한 뒤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 뒤로 그 전공의가 저에게 관심을 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를 막 미워했어요. 복도에서 저와 마주치면 험상궂은 표정을 짓는다거나 저에게 지시를 내릴 때 소리를 친다거나 실수도 안 했는데 실수를 했다고 저를 혼내거나 그랬어요. 그 전공의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모르는 교수, 의사, 간호사 직원들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사직서를 품고 다녔어요. 언제라도 참지 못하면 사직서를 내려고요. 그만큼 즐겁고 보람찼던 병원 생활이 싫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그 전공의와 수술방을 같이 들어가야 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오늘이 바로 사직서를 내는 날이구나 생각했죠. 그래도 수술은 끝내고 사직서를 내자는 마음으로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그 전공의는 오늘 수술 집도의와 상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공의가 수술방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또 비꼬았어요. 교수님,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좀 대충하는 간호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자. 대답 똑바로 안 해? 너 오늘 실수하면 그대로 모가지야, 모가지. 교수님한테 패 끼치지 않도록 똑바로 해. 교수님, 기억 안 나십니까? 저번에도 마취하다가 환자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 탓이에요. 사람 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잘 얘기해서 오늘은 무리 없게 하겠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내가 뭐? 너 설마 아직도 그걸 내 탓하는 거야? 너는 아주 반성도 없는 애구나. 선생님이 세트 오더 잘못 전달하신 거잖아요. 내가?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잘못 넣었다 한들 그 오류 하나 파악 못해? 그리고도 네가 마취과 간호사야? 이렇게 딱딱한 애인 줄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다행이다. 괜히 밥값만 낼 뻔했네. 자, 그만들 하시죠. 수술 곧 시작합니다. 마취과에선 오늘은 그런 실수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선생님은 세트 오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이 참, 오늘은 그럴 일 없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아, 네. 수술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한 거 다시 확인하는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간호사 함부로 대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더 불편하네요. 어쨌거나 같은 식구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도 팀워크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병원 앞에서 같이 뵌 그분하고는 헤어지셨나 봅니다. 집도인 젊은 교수가 그 말을 하자 전공이 얼굴이 불타는 홍당무가 되었어요. 자, 그럼 수술 시작합시다. 네? 사과는 하셔야죠. 간호사님께 사과하세요. 아, 미안하다. 젊은 교수는 전공의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했어요. 존댓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했죠. 그 전공의가 사과할 때까지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공의가 고개 숙여 제게 사과하고 수술은 시작되었죠. 걱정과 다르게 수술은 안전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어쩔 줄을 모르자 젊은 교수가 식판을 들고 제게 왔어요. 혹시 이 선생이 보복했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하자 젊은 교수는 그럼 됐다며 제 곁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사실 그 젊은 교수를 모르진 않았어요. 그 교수는 신경외과 임상교수로 무척 무뚝뚝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떤 수술이든 수술이 끝나면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해봤다는 의사며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죠. 저도 사실 그 교수와 수술을 몇 번 해봤지만 그날처럼 길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날의 일이 참 고마워서 다음날 언니의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 연구실로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커피요. 어제 일 감사해서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평소엔 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래서 더 감사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평소에 제가 말이 없긴 하지만 다른 분이었어도 그렇게 한번 주의를 줬을 겁니다. 저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수술하실 때 뵐게요. 그리고 며칠 뒤에 수술방에서 젊은 교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에게 할 말이 있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번 수술은 좀 오래 걸리나 봐요. 아, 네. 조금 까다로운 수술이라. 그런데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별건 아니고 혹시 커피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상표가 없어서. 아, 저희 언니 가게에서 내려왔어요. 상표는 커버도 돈이라고 그건 못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맛이 괜찮았어요? 네, 다시 사 먹고 싶을 정도던데. 뭔가요? 저희 집 바로 앞이라 가까워요. 다음에 사다 드릴까요? 집이 어딘데요? 그렇게 수술이 들어가기 전까지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또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된 구내식당에서 만났죠. 젊은 교수가 제 앞에 앉길래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다시 커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 어디냐, 언제 입사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친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수술방에서 만나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 젊은 교수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인사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약속이 되고 약속이 데이트가 되면서
저희는 커플이 되었어요. 1년 동안 병원 사람들 몰래 연애를 했어요. 10살 차이가 났지만 불편한 것은 없었어요. 같은 병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예쁘게 만났어요. 오히려 저희가 힘들었던 것은 비밀 연애였어요. 원체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뒤에 남자친구가 조교수가 되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했고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다른 과라고 하지만 저와 남편 모두 수술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퇴사는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많이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아니지 않아? 차라리 내가 병원을 옮길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느낀 사람은 나니까 내가 이직하는 게 나아. 너무 마음 쓸 것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고 보니 이직할 병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개월간 놀았어요. 아니, 무작정 논 건 아니고 주부 생활을 했죠.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종종 남편의 속옷이나 필요한 것을 들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이직할 병원을 찾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전에는 매번 청소해주고 반찬 가져다주고 했는데 수환이가 당분간 올 필요 없다고 하잖니. 무슨 일 있나 싶어서. 파출부라도 쓰니? 네? 어머님이 매번 청소하고 반찬 가져다 주셨다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 너희 집에 어떻게 맨날 번쩍번쩍하고 반찬이 매일 꽉꽉 채워져 있겠니? 마법도 아니고. 그거야 저도 매번 쓸고 닦았으니까. 반찬은 수환 씨가 가지러 가는 건 줄 알았는데요. 네가 쓸고 닦아봤자 나만큼 하겠어? 청소하면서 이상하지도 않든? 먼지 한 톨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수술 때문에 바쁜 애가 나를 어떻게 찾아오니? 비밀번호도 수환 씨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아, 밖에 너무 덥다 얘. 시원한 거 한 잔 내와라. 어머님, 이제 오시기 전에 연락 한 통만 해주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더러운 집 보여드리기 제가 부끄러워서요. 너 비밀번호 바꾸려고 그러니?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 아들 통하면 다 알게 되어 있어.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시원한 커피예요. 이렇게 오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청소해주고 반찬 만들어줬더니 뭐? 당황스러워? 은혜를 갚지를 못할 망정 싸가지 없이 그런 말이나 하고. 너 그러면 생활비 깎는다? 생활비요? 그걸 어머님이 왜? 어머, 수환이가 말 안 했니? 니네 생활비 내가 주잖아. 수환이 인턴 때부터 내가 수환이 돈 관리했잖니.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지만 돈 관리하고 불리는 건 나를 따라가지 못하거든. 그리고 너도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인데 어떻게 너한테 맡기니? 그럼 그렇다고 말이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 저는 이제껏 남편이 생활비 준 줄 알았죠. 좀 당황스럽네요. 왜? 기분 나쁘니?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내가 수환이 돈 막 쓸까봐? 미안하지만 나 수환이 돈 쓴 적 없다. 그만큼 내가 궁핍하지도 않고. 너도 알겠지만 나도 꽤 벌어. 혼자 지내기 무리 없을 정도로 본다고. 너 거울 좀 보고 와라. 네 표정이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지을 수 있는 표정인지 확인하고 와. 그래서 수환이가 너한테 바로 주지 말고 자기한테 주라고 했구나. 어린 게 몰랐는데 아주 탐욕스럽네. 탐욕스럽다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 월급인데요. 이미 그러기로 약속한 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할 것 없다. 내가 돈 관리 대신해주는 걸 나중엔 네가 평생 감사해야 할 거다. 그리고 너 속옷 바꿔야겠더라. 그 속옷 몇 년 입었니?
위생을 생각해서라도 속옷은 자주 바꿔야 해. 그리고 아무리 부부라지만 그런 속옷 입고 다니면 애는 생기겠니?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리고 너 블라우스 단추가 헐거워져서 내가 다시 달아놨다. 그것도 몰랐지? 어쩜 애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아, 맞다. 지금은 쉬고 있지? 그래, 너 일자리 빨리 구해라. 우리 아들 돈 야금야금 쓸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여기서 생활비 더 못 준다. 살림할 거면 지금 돈 내서 잘 분배해서 쓰고, 아니면 당장 빨리 일 구해. 요새 남편 돈만 쓰면서 노는 여자가 어딨니? 저 논다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노는 거 아니고요. 일 안 하고 남편 돈 축 내는 게 노는 거지 뭐가 아니야. 그래, 말 나온 김에 너 앞으로 가계부서서 나한테 줘라. 네가 어느 정도 쓰는지 알아야 내가 생활비를 줄이든지 하지. 그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 모르게 저희 부부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부부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남편이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어느 누가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요. 게다가 남편의 통장에서 돈을 받았으니 믿지 않을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상태로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반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려서 돈 관리를 맡기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그 변명도 통했어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묻기도 전에 제가 돈 관리는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제 말에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에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사실을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돈 관리를 했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돈 관리를 이유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대놓고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입사 원서를 넣은 곳들의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묻고 정리할 시간이 없었죠. 제가 새로운 병원에 출근을 하고 적응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다시 오게 되었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젠 대놓고 청소하고 반찬을 해두고 갔어요. 이제 보니 그걸 왜 몰랐을까 싶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차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집에 오시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아, 괜히 자기가 신경 쓸까봐 그랬지. 그래도 그런 건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미리 집을 치워놓든지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그럴까봐 말 안 했어. 왜? 어머니가 무슨 말 하셔? 아니요. 꼭 그래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해주려고 오신 거라도 아무 연락 없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불편했어? 불편하죠. 자기도 생각해봐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연락도 안 하고 와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지 않겠어?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겠구나 싶은데. 아, 물론 자기가 불편했다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어머니가 바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였어. 내가 매번 열어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경솔했던 것 같네. 미안해. 그래도 나 퇴사하고부터는 어머니 못지않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과를 받자고 이런 말을 꺼낸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해요.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 알죠? 우리 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어? 혹시 싸운 건 아니지? 싸우기는요.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생활비에 대해서요. 어머님이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그건 사실이야. 내가 인턴하던 시절부터 내내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어. 왜 그런 것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말하자면 긴 이야기인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 이후로 어머니가 아버지랑 하던 복덕방을 유지하면서 향초며 뜨개며 비누까지 복덕방과 겸할 수 있는 부업은 죄다 하면서 나를 키웠어. 돈이 없어서 의대에 진학하지 못할 뻔했는데 어머니가 악착같이 하신 덕분에 의대에 들어갔지.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서도 어머니는 나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어머니는 공부하는 나한테 단순한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라고 했어. 돈 때문에 휴학도 하지 말라고 했지. 나도 그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의과대학 다니면서 다짐을 한 거야. 첫 월급을 타게 되면 어머니에게 통장을 맡기기로 말이야. 그 마음은 알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랬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나와 결혼한 상태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건 내가 꼭 어머니와 결혼한 것 같잖아요. 나도 결혼을 하고 나서까지도 어머니에게 돈 관리를 맡길 생각은 없었어. 나도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 우리 어머니 내가 월급 통장 쥐어줄 때 엄청 좋아했거든. 그게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지 알지? 아들이 자기 희생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보답해준다니 기뻤던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말 못하겠고. 남편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뭘 위해 살겠어? 당연히 아들, 자식만 보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 통장은 의미가 있는 거야. 별 뜻은 없어. 어머니, 내가 통장 드린 이후에 내 돈 간단히 생각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쓴 적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지금쯤 더 불려놨을걸?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사정은 들었으니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중대한 일을 맡길 순 없어요. 나는 내 생각엔 이제부터 자기가 돈 관리해야 해요. 아니면 내가 할게요. 어머님이 얼마나 불렸는지는 몰라도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해요. 알겠어.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차근차근 말해볼게. 정말이죠? 약속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약한 저희 남편은 20년 동안 월급 통장을 제게 주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이 시도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남편은 제가 없는 곳에서도 제가 있는 곳에서도 통장을 달라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돈 관리하는 거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이제 저도 나이가 찼고 이제 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너는 공부만 하던 애가 무슨 돈 관리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찼어도 이 엄마한테는 여전히 애다. 저는 어머니한테 여전히 애겠죠. 하지만 애들 엄마도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걔가 하긴 뭐래? 아가야, 너 정말 할 수 있니? 나는 모르겠다. 저번에 가계부 써오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지 한 번도 써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내가 뭘 믿고 너한테 통장을 맡기겠니? 어머님, 그건 저희 남편 통장이잖아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네 남편 통장이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아들 통장이야. 내가 내 아들 통장 관리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네가 그렇게 관리하고 싶으면 이제부터 가계부 써오라니까. 내가 어떤 씀씀이인지 내가 파악하고 주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어머님, 아무리 그렇다고 가계부를 써오는 건 좀... 저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돈 관리하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새처럼 애들 학원비나 식비가 올라서 제가 어머님한테 생활비 더 달라고 하기도 죄송하고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생각해주는 거야 고마운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도 안 귀찮고 생활비 더 필요하면 나한테 편하게 말해라.
나 그렇게 속이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시누이가 저를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4살 터울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은 지금 남의 미용실을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오랜만에 집에 온 시누이가 저희 3사람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오빠 나이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인데 엄마가 돈 관리하는 거는 좀 오바지 않아요? 여태껏 이랬어요? 결혼하고부터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엄마, 고집 부리지 말고 언니한테 통장 넘겨요. 무슨 옹고집이에요.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집에도 잘 오지 않는 애가 괜히 와서 난리야. 반찬 해둔 거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엄마 그러는 거 고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옹고집이라고요. 어느 엄마가 결혼한 아들 돈 관리를 해요? 엄마 그러다 더 아이들만 미움받아요. 나한테만 받으면 됐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니까. 내 통장이라도 줄 테니까 오빠 통장은 언니 줘요. 뭐? 네 통장? 남의 머리 만져서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준대? 됐으니까 집에 가라고. 엄마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잖아요. 내가 미용사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요? 엄마도 알겠지만 나 오빠만큼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대학교 학비 못 준다고 해서 학자금 대출받아서 2년제 대학 간 거잖아요. 네가 공부를 잘해? 네 성적으로 의대는 택도 없었어. 어딜 네 오빠한테 비비기를. 네가 의대에 갈 수 있었으면 내가 지원을 안 해줬겠니? 안 해줬겠죠. 엄마는 아들만 생각하는 아들바라기니까. 말이 좋아서 아들바라기지. 아들 바보죠. 그래, 나 아들 바보다. 너는 참 양심도 없구나. 너 올해 엄마 생일에 뭐 했어? 선물은커녕 연락도 없었지? 그런 애한테 무슨 뭘 해줘? 생일이요. 그래, 생일이요. 엄마 오빠한테는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선물도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생일엔 엄마 뭐 하는데요? 전화해서 낳아줬으니 돈 붙이라고 매년 그러잖아요. 언니, 엄만 이런 사람이에요. 아마 돈 관리 죽을 때까지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요.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 시누이는 집을 한바탕 뒤집어 놓고 그 뒤로는 발길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가 생겨 시어머니에게 진지하게 통장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류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다 합쳐서 30억쯤 될 거다. 내가 돈 관리를 한 건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이용해 투자를 해서 너희 몫으로 남기고 싶어서야. 그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우리 아들 돈을 야금야금 쓴 게 아니잖니? 어머님, 이걸 어떻게? 네가 봐도 대단하지? 사실 대학 교수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재산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이니? 그러니까 안심하고 너희들은 벌기나 해. 불리는 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물론 네가 이렇게 불릴 수 있다면 통장 가져가도 좋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이 정도로 재산을 불릴 수 있겠어요. 저는 계속 남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어머니가 괜히 복덕방을 오래 유지한 게 아니구나 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의 재능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통장에 대해서 시어머니한테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웃기게도 사람이 30억이라니까 돈 앞에서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매달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돈 관리해주고 심지어 불려주고 하면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는 말고 한 달에 500만 원 보내라. 네? 아니 500만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한테 매달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제 월급이 5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그건 나도 알지. 그런데 너희 친정 있잖니. 분홍이라며. 딸기하우스 10채는 가지고 있다고 상견례에서 너희 아빠가 자랑을 하지 않았어? 저희 아빠가 무슨 자랑을 했다고.
더군다나 제가 무슨 말을 하면서 그 돈을 달라고 해요. 사실 그대로 전에 시어머니가 통장 관리에서 30억 넘는 재산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불릴지 모르니 매달 5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애들은 1000만 원씩 받으라고 하는 걸 내가 반이나 줄인 거다. 어머님, 그건 무리예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의사지만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무리라는 거 보니 너희 집 분홍은 아닌가 보구나. 하긴 혼수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분홍이야. 저희가 무슨 혼수를 제대로 안 했어요. 구닥다리처럼 이불이나 해왔잖아. 요새 누가 이불 하니? 명품 가방이나 그런 거 하지. 그리고 어차피 그 30억 네 재산 되는 건데 너무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니? 더 생각할 것도 없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으로 500만 원 송금해. 어머님, 자꾸 왜 이러세요?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할 게 없다니까. 나중에 수해 보는 건 너야. 그래, 나 죽으면 내 재산도 전부 너 가져. 그럼 됐지? 너 내 재산 무시하면 안 된다. 한두 푼이 아니야. 30억까진 아니지만. 그러니까 500만 원. 알겠지? 네, 알겠어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한 뒤에 시어머니를 보내고 반격을 준비했어요. 더는 이대로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을 30억 재산으로 불려준 건 감사해요. 감사하죠. 누군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반격을 하다니 복에 겨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애초에 저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돈가리를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커서 들어가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늘려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애초에 통하지 않았어요. 언제는 편하게 생활비에 대해 말하라고 하더니 시어머니는 다르게 말했어요. 남편과 저희 아이들을 비교했죠. 우리 애들은 학원 안 다니면서 혼자서 알아서 공부했다? 학원을 다녀야 성적이 오른다는 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핑계야. 스스로 공부할 줄 알아야지. 그거 가르치는 것도 부모가 할 일이다. 엄마가 할 일이지. 그래도 어머님, 애들이 잘 못하는 부분을 학원에서 과외해서 보충해 줘야죠.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과외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라니까. 지금 다니는 학원이 얼마나 좋아. 오래 다녔다고 학년 올라갈 때마다 수업료 많이 올리지도 않고. 그건 그렇지만 너 아들 의대 보낸 애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 어디서 헛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외를 해도 안 될 애들은 안 돼. 그러니까 학원 그대로 보내. 그리고 무조건 대학은 국립 아니면 보내지 마라. 보내고 싶으면 네 돈으로 보내. 나는 절대 못 주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인생뿐 아니라 저희 아이들 인생까지 주무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가 먼저 작성한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협의서, 즉 약정서를 건넸죠. 제 약정서에는 30억 정도 되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저에게 넘기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시어머니가 열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불똥이 튄 남편은 이혼이란 소리에 당황했어요.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언제 싸운 적이 있기를 해. 말다툼도 잘하지 않았잖아. 내가 나도 모르게 자기에게 실수한 거라도 있어? 그럼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이혼 서류부터 내밀면 당황스럽잖아. 우리는 잘못이 없어. 자기 말대로 우리가 싸운 적도 말다툼을 한 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인고 부부니까. 하지만 난 이대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왜? 또 무슨 말 하셨어? 500만 원 달라고 하셨어요. 자기 돈 관리해주고 불려주는 값을 받고 싶대요. 뭐? 500만 원? 그래요. 30억으로 불려줬으니 월 500만 원은 정말 어머님 말대로 약속한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30억까지 불리길 바라지도 않았다고요.
그것보다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불리고 만들어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자기도 어머님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젠 한계예요. 저는 이대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어쩔 수 있어요. 자기 탓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게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님한테서 분리되었어야죠. 독립했어야죠.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 이유가 뭐가 됐든 이건 아니에요. 저와 남편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남편은 이혼 서류와 약정서를 작성했고 저는 그걸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흥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집에 쳐들어왔죠. 서류들을 제 앞에서 펄럭펄럭 흔들며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보는 그대로죠. 너 내가 매달 500만 원 주라고 해서 그래서 시위하는 거니? 아니 너 참 웃긴다. 내가 몇 푼 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30억이나 해줬으면 감사해하지도 못할 망정 이혼? 그리고 심지어 그 재산은 홀랑 다 가져가겠다고? 이제껏 어머님한테서 받아온 스트레스 정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걸요? 야, 30억이야. 3억도 아니고 30억이라고. 고작 네 스트레스가 30억을 넘는다고? 우습다. 야, 내가 더 우습다. 네가 관리했으면 이 정도로 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못하죠. 절대 못하죠. 제가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혹은 남편이 관리했다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저와 남편 두 딸, 이게 저희 가족이죠. 어머님은 그냥 엄마, 시어머니, 할머니일 뿐이에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선 긋는 거니? 정말 너무하구나. 내가 지압이 없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넌 그런 나를 배려조차 하지 않는구나. 배려해요. 저도 어머니 외로울 거 생각해서 자주 애들 데리고 찾아뵙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계집 같은 하고 그래 이혼해라. 내 아들이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랑 사느니 혼자 늙어 죽는 게 낫겠다. 대신 약정서를 폐기해. 그건 용납 못한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제 재산이라고요. 어머님 재산까지는 가져가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건 그냥 두세요. 건들면 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가 보지?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처음 본 거였죠. 남편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현관까지 끌고 갔죠. 아들아, 정신 차려라. 그게 30억이다. 무려 30억이라고. 그 돈을 저 계집애한테 다 털릴 셈이냐? 그걸 엄마가 어떻게 불렸는데.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제 부인을 대했어요? 이제껏 말이에요. 저에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500만 원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그랬나 보네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제 부인에게 다 줄 거예요. 다 빼앗기고 이혼 당할 거예요. 뭐? 너 정말 미쳤어?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네 부인이 나한테 싹수 노랗게 대든 건 생각도 안 하는 거냐?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그래요? 이제껏 어머니가 이렇게 대해서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고생 안 했냐? 내가 네 월급으로 이만큼 불리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다고. 엄마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만들 셈이냐? 어머니, 제발 더 이상 망가지지 마세요. 정말 제 생각이 짧았어요. 결혼하면서 뭐가 됐든 어머니한테 통장 가져왔어야 했어요. 제가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저는 이제까지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네요. 저 지금 창피해서 고개도 제대로 들 수 없어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저희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부터 집안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겨우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엉망이 된 집을 보며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신우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며 제게 일단 집안 사진을 다 찍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자랑거리도 아닌데. 언니, 왜 이렇게 물러요? 그걸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신고해야죠. 네? 어물림을요? 엄마가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무조건 증거는 남겨놔야 해요. 다음부터는 녹음도 해놔요. 이기려면 철저해야죠. 일단 신우이의 말대로 엉망이 된 집을 사진 찍어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직장에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직 그래도 날 어머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속이 좋은 건지 악독한 건지. 너 당장 약정서 다시 써.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크게 노래를 틀었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제 동료들까지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노래를 더 크게 틀었어요. 병원 전체에 뱀이다 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죠. 결국 다른 동료가 경비를 불러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너 지금 이러는 거 평생 후회할 거야. 그리고 저는 원장에게 엄청 혼났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독해지더라고요. 저는 CCTV 녹화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날 시어머니가 엉망으로 만든 집 사진과 함께 시어머니를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물론 그 전에 남편과 상의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니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해야지. 그러면서 제 안전을 걱정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제게 힘이 되었어요. 저는 무사히 고소를 마쳤고 시어머니는 재판을 받았어요. 검사의 추궁에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울자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가 불편해서 저는 재판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니 같이 온 신우이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앉히더라고요. 여기서 말리면 안 돼요. 나가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순간 무죄예요. 그러니 앉아 있어요. 처음 보는 신우이의 강경함에 저는 당황했지만 신우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서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징역형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당장 항소해요. 시어머니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판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재판장을 떠났죠. 눈이 빨개질 정도로 우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세 사람은 다가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관계자에게 말했죠. 무슨 할 말이 있니? 몸 아파 낳아준 엄마를 감옥에 보내놓고서?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징역이 나온 것 아니에요. 반성하는 모습만 보였으면 벌규멍으로 끝났을 텐데.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니? 아들아, 정신 차려. 여자 때문에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하지만 전 기회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저희 와이프 말대로 독립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출소하면 누구도 찾지 말아요. 저도 제 와이프도 여동생도. 누구도 찾지 말고 어머니 혼자 살아요. 그럴 수 있죠? 어머니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걱정은 안 할게요. 너 끝까지? 오빠 말이 맞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오빠가 어떻게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났겠어? 이제 엄마한테 자식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잘 살아요. 너는 딸이라는 게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니? 엄마가 나를 안쓰럽게 봐야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는 나보다 더 했어요. 출소하면 한 번은 날 찾아와요.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엄마가 나한테 어떤 폭언을 했는지. 이제 가셔야 합니다. 두 남자가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잡고 끌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를 노려봤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감옥에 가게 되고 저희 부부는 이혼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에 남편도 동의했고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본인이 선택한 본인이 가정에 충실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남편의 월급 통장을 받았어요. 감회가 새롭더군요. 시어머니처럼 30억 그 이상으로 불리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관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린 30억의 재산은 모두 팔았어요. 출소 후 시어머니가 찾아올 것을 대비한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드리고 그것조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 공부 중이에요. 앞으로 저희만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요.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준 시누이에게는 새로 미용실을 개업해줬어요. 제 은인이니 그렇게라도 보답해주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시어머니를 감옥에 넣은 저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를 질책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겁나지도 않고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말로 타일러 제대로 알아듣는 애가 있는 반면 어떻게든 해야 겨우 말을 듣는 애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후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부디 출소할 날이 되었을 땐 정신을 차렸기를 바랄 뿐이에요. 물론 그때가 되어도 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을 거지만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악의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곧이어 이혼하게 된 돌싱인데요. 제가 이혼하게 된 배경에는 악질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셨는데 그때 그냥 결혼을 하지 말걸. 굉장히 오랫동안 후회하고 살았네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남편을 믿었기에 결혼을 그만두지 못했는데 제가 제 무덤을 팠죠. 당시에는 남편 없이는 정말 한시도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때까지는 남편이 참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에게 뭐라고 해도 남편이 있으면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당시 저는 너무 순진하다 못해 한심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의 시작은 상견례 때부터였는데 상견례 전 보통 시댁에 인사를 가잖아요. 지금도 조금은 억울한 게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런 조짐을 저에게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남편도 그렇고 남편의 위인 누나들도 자기 엄마는 자식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저더러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말을 해서 아, 그렇구나 생각했거든요. 이왕이면 극성인 부모보다는 조금 무관심 부모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견례 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참고로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상견례 때 저희 엄마를 본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저희 엄마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면서 저희 엄마가 남편도 없이 힘들게 산다고 은근히 무시하셨어요. 자기 나이의 여자들은 그저 남편 그늘에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팔자라나요? 그런데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결혼 후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부터 거동이 힘들어지셔서 수발을 받아야만 하셨는데 그러니 막말로 병수발 들어야 하는 남편이 있는 것보다는 남편 자체가 없는
저희 엄마 팔자가 훨씬 좋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의 앞날도 모르고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 걱정이 많다는 등 선을 넘으셨어요. 아우,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들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위 삼고 싶다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그중에는 조건 좋은 아가씨들도 많은데 우리 아들이 수영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제가 지고 들어가야지 어쩌겠습니까? 뭐 수영이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부모 다 있는 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첫 대면에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시작하니 거기 있는 시어머니를 뺀 모두가 경악하듯 놀랐는데 그때 남편이 참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 엄마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아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시어머니는 또 심기가 불편한 듯 남편 손을 지그시 잡았는데 솔직히 그때 멘붕이 왔어요. 저런 시어머니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에 냉수만 연거푸 마셔댔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빼면 시체인 저희 엄마는 언제 당황했냐는 듯 표정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진이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해합니다. 부모 마음 똑같지는 않아도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집집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저 비록 이혼해서 우리 딸 혼자 키웠지만 부족함 없이 잘 키웠다 자부합니다. 그러니 저희 딸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보는 거야. 수영이 하기 나름이죠. 제가 뭐 일부러 나쁘게 볼 게 있나요? 그랬으면 이 자리도 안 나왔습니다. 안 그래요,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여기까지 나와서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사돈이랑 수영이 기분 나쁘게. 허락하기로 했으면 끝이지.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 한 사람이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짧아요. 기분 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당신이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남자 쪽 부모야?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조용히 안 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돈,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딸들 결혼을 먼저 시켰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은근히 딸 부모라고 마음고생한 일이 있어서 괜히 그러나 봅니다. 저희 수영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보니까 사돈이 똑소리 나게 키우셨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 단속 제가 잘할게요. 여보! 아닙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실은 저도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 딸 고생시키지 않을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기, 그 말씀은 듣기가 좀 그러네요. 그럼 저희 집은 수영이를 고생시킬 집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제 딸이 예쁨 많이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별 뜻은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잘 지내보면 어떨까요? 저도 상진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러시겠죠. 저희 아들이 워낙에 잘났으니까. 연봉도 수영이보다 높고 생긴 거며 집안 배경까지 뭐 하나 빠지나요? 아, 저희 남편 공무원인 건 아시죠? 통영 같은 작은 동네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거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도 모자라 남편 자랑에 신이 나서 저희 엄마 앞에서 엄지를 치켜들고 오바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시아버님이 당장 그 손 내리라며 시어머니를 나무라셨고 그 옆에서 죄송하다고 쩔쩔매며 남편은 저희 엄마와 제 눈치를 살폈는데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괜찮다고 작은 소리로 남편한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는데 그런 제 기분을 아셨는지 저희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어쩐지 눈물도 왈칵 쏟을 것 같아 겨우 참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저희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운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상 좀 피지? 곧 있으면 시집간다고 설레발칠 때는 언제고 왜 죽상이 됐어? 왜긴 미안해서 그러지.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지? 전에 통영 갔을 땐 안 그랬어. 원래 좀 모자란 옆에 애들이 꼭 그렇게 티를 내. 자기가 무시당할까봐. 자기가 먼저 무시하는 거야. 그래도 시아버지 되실 분 괜찮던데? 엄마,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미안해. 나 그냥 시집가지 말까? 다음에도 없는 소리 하네. 내가 너를 몰라? 그리고 엄마 기분 안 상했어. 기분은 네 시어머니가 상했겠지. 자기 편 들어줘야 하는 남편이 자기 망신시켰으니까. 나는 괜히 오늘 일 때문에 너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이다. 너 괜찮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상견례 오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내가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다니까. 나 결혼하고 후회하면 어떡해? 아까는 안 한다고 하더니 그럴 마음은 아니었네. 그리고 후회하면 어때? 원래 대한민국 모든 기혼 여자는 결혼하고 다 후회하는 거야.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처럼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면 뭐 큰일 나니? 엄마는 이혼한 거 후회 안 한다. 이혼 안 했으면 네 아빠 계속 돈 사고 쳐서 너 공부도 못 시켰어. 나도 알지.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너무하셔. 원래 좋은 남편이랑 살면 와이프가 생각이 짧아. 무슨 고생을 해봤겠니? 공무원이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딱 보니 네 시아버지 가족 마음고생 시킬 양반도 아니던데. 어떻게 보면 엄마는 네 시어머니 팔자 부럽긴 하다. 에이, 뭘 부러워해. 지금 보니까 동갑인데 완전 달라 보이더만. 엄마가 10살은 더 어려 보여. 말이라도 고맙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잘 생각해봐. 그래도 결혼은 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니까 상진이랑도 얘기 잘해보고. 너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는 거 상진이지? 지금 상진이가 제일 똥줄 탈 거다. 우리 엄마 귀신. 그래도 오늘은 얄미우니까 똥줄 타라고 내버려 둘 거야. 너도 엄한테 화풀이 하지 마. 상진이가 사고 쳤어? 그래도 화풀이 할 데가 없잖아. 몰라. 여차하면 결혼 안 해. 저는 당신은 진심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안 믿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연신 웃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상견례 일로 뒤끝은 없으셨는데 그 점을 남편이 가장 고마워했죠. 그리고 상견례 사건으로 뒤집어진 시댁은 신우들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유별날 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딸들을 은근히 무서워했는데 제가 봐도 신우 둘이 보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자기 엄마보다는 신우들을 더 무서워했는데 그때 알았죠. 시댁에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이유 역시 신우들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상견례 이후 남편은 혹여 제가 결혼 못한다고 할까 제 눈치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한테까지 찾아가 죄송하다고 빌었는데요. 솔직히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에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으니 말은 그렇게 했어도 모질게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자기는 내가 지킨다니까. 우리 엄마 괜히 그러는 거야. 장모님이 동갑인데 세련되고 능력도 있어 보여서 심술 난 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나한테 관심 1도 없다니까. 며느리 생겼다고 없던 관심이 생기나? 다 그때뿐이지. 못 믿겠으면 누나들한테 물어봐. 내가 전화해 줄까? 라고 하는데 그냥 그때는 용 쓰는 남편이 짠해 보이고 남편이 하는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시댁은 멀리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부딪히면 뭐 얼마나 부딪힐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또 남편 말대로 여차하면 신우들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었죠.
남편도 자기 누나들을 의지했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시어머니보다 더 어른 같고 같은 여자고 며느리니 배라도 많이 해줬는데 상견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쪽은 엄마와 저 이렇게 둘만 나가는데 자기들은 5이나 되지 않냐고 저희 쪽을 신경 써줬는데 신우들은 시아버님을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님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남편 말을 믿고 한 결혼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일단 시댁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혼 초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부터 엇나갔는데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해 정말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셨어요. 나중에는 잔소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것 같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거든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아침은 안 먹고 다녔다는 남편이었는데 남편 아침상을 왜 안 차려주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의 밥에는 한이라도 맺힌 건지 전날 저녁상엔 뭘 차렸는지 사소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는데 너무 피곤했죠. 처음엔 저도 며느리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어려운 마음에 하나하나 공손하게 대응해드렸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시어머니 전화만 울려도 경기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고 남편이 난리를 쳐서 밥 문제로는 더 이상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는데 어디 시어머니가 며느리 꼬투리 잡을 게 바뿐이겠어요. 그러다 제가 오전 회의에 들어갔다가 4시간 만에 나온 날이 있었는데 글쎄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99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는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가 99통이나 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너도 놀랐니? 나도 놀랐다.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99통이나 전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한 통도 안 받을 수가 있니? 내가 정말 오기가 생겨서 계속 전화했다. 아, 네?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러게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 줄 알아? 너 정말 우리한테 큰일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 솔직히 말해. 일부러 안 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회의 들어갈 때 보안상 핸드폰 못 들고 들어가요. 뭐 그딴 회사가 다 있니? 정말 유난이다. 그리고 내가 전화한 이유는 전에 우리 아들 감기 기운 있다고 했잖아. 지금은 좀 어떠니? 어머니, 그게 궁금하셔서 저한테 99통이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걱정이 되셨으면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면 되죠. 왜 굳이 저한테? 너는 내가 큰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잖아. 바쁜 애한테 어떻게 전화를 하니? 저도 똑같이 일하고 바빠요. 그리고 회의 들어가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저희는 회의하는 게 업무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99통 그거 생각하고 전화 꼭 받아. 그냥 전화 안 받으면 며느리가 바쁘구나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너 지금 직장 다닌다고 유세 떠냐?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나 참 꼴 사나워서. 아무튼 우리 아들 감기 기운은 어떤데? 약 먹고 자서 그런지 아침에는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플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병원 다녀오라고 했는데 병원에 갔다 온지는 모르겠네요. 너는 말로만 네 남편을 챙기냐? 걔가 어릴 때부터 아파도 병원에를 안 가는 애였어. 데리고 다녀야 한다고.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살만하니까 그랬겠죠. 어머니, 저 바빠서 그런데 앞으로 그이한테 궁금한 건 그이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정확하고 빠르잖아요. 너는 내가 아까 한 말을 뭘로 들은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내 전화가 귀찮다는 거지? 이게 며느리가 돼서 빠져서는 너 안 되겠다. 주말에 우리 집에 내려와라. 나 분명히 말했다. 내가 이참에 며느리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시어머니는 무슨 며느리 군기를 그렇게 잡겠다고 걸핏하면 가까운 거리도 아닌 집에 내려오라고 엄포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똑같이 얘기하며 통영집에 가야 한다고 울상을 짓고는 했는데요. 남편은 주말이면 쉬고 싶지 통영집을 어떻게 다녀오냐고 자기 엄마한테 곧장 전화를 해줬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인데도 쩔쩔매며 피곤하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꾸셨는데, 그러고는 주말이 끝나면 저에게 전화해서 내가 언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오라고 했어? 너만 오라고. 이게 진짜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여우 같은 것 하며 두 얼굴을 보이셨는데, 이게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군기 잡으려고 작정한 거라고 혀를 차며 저를 걱정해 주기도 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의 시작인가 싶었죠. 아니, 한참 신혼이라 즐겁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매일같이 일해야 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랑 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라며 방법이 서툰 거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픽픽 했는데, 이건 봐주고 안 봐주고 할 문제가 아니었죠. 거기에 무슨 순서라도 있는 것처럼 나중에 시어머니는 손주 타령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듣기도 민망한 질문들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여기에 다 쓰기도 너무 민망해서 못 쓰겠는데, 세상 천지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밤일까지 궁금하냔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살짝 짜증을 냈는데, 솔직히 저도 모르게 나간 반응이라 저 역시도 살짝 당황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는지 그때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다 이내 벼락처럼 노발대발하시며 역정을 내셨는데, 급기야 친정엄마 얘기까지 하시더군요. 왜 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너는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싫은 건 싫다,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하자, 제대로 이야기를 해볼 심상이었죠. 그런데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대화도 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들을 생각도 없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러면서 계속 민망한 부부관계 이야기를 집요하게 물으셨죠. 자기가 알아야 한다고 바득바득 우기셨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 질문은 저희 엄마도 안 하는 건데 제가 하물며 시어머니한테 그런 민망한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그리고 이게 왜 이상해? 부모가 궁금해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니네 엄마가 안 물어본다고 나까지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이게 정말 위아래도 없네. 누가 들으면 네가 상전인 줄 알겠어. 너는 네 엄마가 어른한테 그러라고 가르쳤어?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지금도 그래. 알아서 한다고? 그럼 뭐 나는 묻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라는 거야?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도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저희 엄마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조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훅 끼고 있네. 내가 네 엄마랑 같은 군번이니? 나는 남편도 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우리 애들 상식적으로 잘 키웠어. 사돈들도 나처럼 경우 바른 사돈 없다고 칭찬이 반반한데 뭐? 조심을 해? 네가 아주 내가 우습구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맨날 화를 내시니까. 제가 동네 북도 아니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싫으세요? 그래, 나는 아직까지 네가 참 별로다. 내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네가 뭐 내세울 게 있니? 그렇다고 시집 올 때 예단을 제대로 해오기로 했어. 나 말은 안 했어도 서운한 거 많다?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이랑 반반 결혼하기로 했고 그이가 말씀드렸을 때는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쪽도 똑같은데.
이게 남자 쪽이랑 여자 쪽이랑 같은 거냐고.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네가 알아서 내 선물은 챙겼어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품 가방도 해주고 안마의자도 해주고 또 어떤 집 사도는 시아버지 차도 바꿔줬다는데 너는 내 금쪽 같은 아들 꽁으로 낚아챘잖아. 제가 또 언제 그랬다고.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저한테만 이렇게 뒤끝을 보이시면 저더러 뭘 어쩌라고요. 그럼 제가 어머니 명품 가방 사드리고 저희 엄마가 차라도 사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아니 비슷하게 하려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반반 결혼한다고 정말 입을 싹 닫는 법이 어딨냐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그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후 시어머니가 더욱 싫어졌는데요. 남편한테는 차마 니네 엄마 속물이라 싫다는 소리를 하지 못해서 그냥 속으로만 삭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삭힌 게 아니고 남편이 믿지 않을 것 같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 화풀이할 것이 없어서 남편한테 시어머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괜한 걸로 꼬투리 잡는데 시어머니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제 답답한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를 피하려 했어요. 자기 엄마가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말을 안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열받았다고 통영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실 것도 아니니 그냥 안 받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남편한테 하시겠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일단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았죠. 제가 알기로 시어머니는 시누이 2병 시집 보낼 때 딱히 뭘 해줬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자기는 한 적도 없는 걸 저한테 안 해왔다고 저리 땡깡을 피우신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속셈을 다 알아버렸고 시어머니와 잘 지낼 마음이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요. 원래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데 저 싫다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시니 무서운 것도 없었는데요. 그때까진 저도 남편을 믿었던 마음이 컸었죠. 내 남편이 내 편 들지 애도 아니고 찌질하게 자기 엄마 편을 들까? 저도 자신만만했는데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은 효자가 된다고 하더니 제 남편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제가 시댁에 잘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서운한 티를 내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시아버님이 쓰러졌을 때는 아예 대놓고 저더러 통영집을 자주 드나들며 시어머니를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고 싶으면 아들인 자기가 하면 될 일을 저를 왜 시키나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근처에 딸이 있는데도 저만 불러서 시아버지 간병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다며 신우집에 며칠 가 있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경악을 하고 말았는데 그럼 저더러 시아버님 씻는 것도 다 해드리라는 소리잖아요. 친아빠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저는 단번에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는 믿었던 신우들도 저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는데요. 남편도 며느리 도리 안 한다고 저를 비난하고 저는 점점 나쁜 며느리로 내몰렸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계시면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저보고 하라고 하니 저는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남편이랑 같이 부담할 테니 간병인을 쓰자고 최대한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가 있는데 남의 손을 빌리냐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쌩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 아버지 병간호를 시킬 수 없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할 거라고 이미 구상도 다 마쳤다며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꽤나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곳이라 저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충격이 더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가 아프니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때론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고, 어차피 사표도 수리되어 다 끝난 마당이라 저는 속만 태웠는데 남편의 사업은 잘 되기는 개뿔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저는 남편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나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댁 명의를 넘겨받아 담보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뭐 워낙에 오래된 집이라 2억 정도 받은 것 같았는데 자기 퇴직금에 어디서 투자받은 거 조금 있다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도 남편이 영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바람 넣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누가 옆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 말을 다 믿나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고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함에 빠져 살았는데 투자 받으려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자기는 돈 꾸는데 열중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는데 당연하죠. 같은 영업이라도 회사 간판 달고 나가는 거랑 자기 개인 사업하러 나가는 거랑 같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다 아는 걸 남편만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사업하라고 집을 넘긴 시어머니는 그 유세를 저에게 떨기 시작하셨는데 마치 저한테 집을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가진 생색을 다 내셨죠. 당시 저는 남편한테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었는데 억울해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너는 내가 너희 도와주려고 집까지 줬는데 어쩜 너는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 번을 하질 않니? 너 이거 우리 딸들이 알면 서운하다 난리나. 그럼 매일같이 감사해서 전화했다고 필요한 거 있냐 굽실거려 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 병가나도 안 해. 뭘 받아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 너 정말 독하다.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너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네 시아버지 공무원 생활에서 평생 일궈낸 집이야. 그런 소중한 집을 남겨줬는데 어떻게 입을 싹 다 끓여들어? 어머니, 제가 그 집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저 때문에 명의 옮겨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대접은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받으셔야죠. 저는 제 월급으로 먹고 살아요. 막말로 집 대출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집이야 네 명이라며. 그럼 네가 네 돈으로 갚는 게 맞지?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야? 네 남편이 명의를 받아갔어도 다 너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건데 너는 모르는 일이라 할 수 있어? 어쩜 어머니 논리는 그래요? 제 명의 집은 제 집이니까 남편이랑 같이 살아도 제가 감당해야 하고 남편이 자기 사업한다고 시댁 명의가 받아간 건 부부니까 공동 몫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제가 따져들자 할 말이 없는지 말을 더듬다 대충 얼버무리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는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논리는 항상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매일같이 접대한다며 돈만 쓰고 술만 마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잘 될 턱이 없었어요. 아니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건지 모르지만 남편은 무슨 접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접대를 명목으로 단란주점을 자기 집 드나들듯 하는 것 같았는데 한 번은 밤새 여자를 끼고 놀다 들어와서 저랑 대판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남편은 사업 때문에 그런 거라며 참 당당했죠. 자기는 사업한다고 하면 뭐 다 되는 줄 알아? 밤새 여자랑 있었잖아. 내가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남편을 못 믿냐? 나는 떳떳해. 그리고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여자들이랑 밤새 있을 수 있지.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떡해? 자기도 사장 사모님 소리 듣고 살려면 감당해야 할 일이야. 사장 사모님 같은 소리 하네. 누가 언제 그런 소리 듣고 싶대. 자기 사업한다고 하고 나가서 놀기만 하잖아. 괜히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 그리고 이젠 여자 끼고 놀다 들어와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누굴 지금 바보로 알아? 그렇게 말할 거면 적어도 나한테 생활비를 따박따박 가져다 주고 말해. 지금 이 집 대출금도 내가 혼자 갚고 있는 거 알지? 또 시작이다. 내가 큰돈 벌려고 이러는 거잖아. 누가 혼자 살겠다고 이래? 계약만 따면 그때부터는 순탄대로 고속도로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돈 벌면 그 집 대출금부터 다 갚고 말지. 그거 하나 못 기다려주냐?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돈 벌어서 자기 호강도 시켜주고 우리 아빠 좋은 시설에 모시고 우리 엄마한테도 집 한 채 턱 사주고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 어느 천년에 요즘 경기 어렵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 못 봤어?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데?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원래 될 놈은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거야. 나는 될 놈이지.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어느 세월에 성공하냐?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바가지를 긁으면서 나가서 될 일도 안 된다며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한다고 또 제 속을 긁었는데 남편이 돈만 까먹고 집 담보대출도 못 갚아 그 집을 날릴 것 같자 시어머니는 또 저한테 안달을 내셨어요. 이러다가 집 날리고 자기들 오갈 데도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징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바가지 긁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냐. 나는 남편이 밖에서 뭔 짓을 하던 이젠 모른다 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부인이 그럴 수가 있냐고 부침개 뒤집듯 또 말씀을 바꾸셨어요. 아니, 한 사람이 현명하게 남편 내조를 해야지. 네가 처음부터 네 남편을 달래고 설득해서 사업을 잘 하도록 했어야 하는 거잖아. 내가 언제 손 놓고 있으랬니? 너 똑똑히 들어. 우리 이 집 넘어가잖아? 그럼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서울 니네 집 가야 한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언제는 그이가 여자 끼고 놀다 들어와도 사업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내버려 두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시는 건데요. 저도 힘들어요. 될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사는 저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러게 네가 애를 빨리 가졌어야지. 원래 남자는 그런 동물이야. 책임질 자식이 있으면 밖으로도 안 돌고 일도 충실하게 하는데 네가 애를 안 가지니 애가 자꾸 밖으로만 도는 거지. 뭐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딱지가 나서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제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게 될 소리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소리 들은 것도 억울하고 또 저랑 연락이 되지 않자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신 모양이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집을 받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 하소연을 들어줘야 했겠죠. 그리고 그 짜증을 저한테 풀기 시작했는데 저더러 며느리 노릇한 게 뭐가 있냐고 시어머니 비위도 못 맞추냐고 자기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날도 대판 싸우고 남편을 내쫓아 버렸는데요. 어차피 제 명의의 집이고 대출금도 제가 갖고 있으니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혼할 생각이라 바로 서류 떼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통영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노발대발 난리를 피우셨어요. 제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니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고는 사람도 많은 로비에서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이혼 소리를 하냐고 저더러 숙이고 들어가 빌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때는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하고 죽을 맛이었어요. 이게 정말 악질적인 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망신시키려 회사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여기 네 엄마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데려가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도 술이 떡이 된 목소리로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는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아니,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남편이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는지 제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한다며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면 사업도 그만두고 다시 취직해 착실하게 월급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미를 한 달을 줬어요. 딱 보니 이미 사업한다고 갖다 쓴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자기 앞으로는 빚밖에 없으니 저랑 헤어지면 답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다 대학 선배로부터 베트남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어차피 계속 얼굴 보고 있으면 부하가 치미는데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곧장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솔직히 남편은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남편은 베트남행을 결정했고 기숙사가 있어서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버는 족족 저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해외에서 힘들게 번 돈 가로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앞으로 쌓인 빚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사시는 집 지키려 하는 거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 입만 삐죽거리며 꼭 자기 아들이 먼 타국에 가야 하는 거냐고 저에게 울먹거리셨는데요. 여기도 일자리 많잖아. 꼭 그 멀리까지 가야 하니? 나는 내 새끼가 먼 타국에 가서 혼자 고생할 거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온다.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받아오. 너도 돈 벌잖아. 제가 버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 갚아야죠. 그리고 베트남에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무슨 중노동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좋게 생각하세요.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요. 5년 금방 가요. 금방 같은 소리 안 해. 5년이 얼마나 긴데 네가 애가 없어서 내 속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게 팩트예요. 5년만 고생하면 지금 갖고 있는 빚 대충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눈 딱 감고 해야죠. 저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이혼 보류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 같아. 우리 아들이 안 그러면 그런 걱정을 할 애가 아닌데. 네가 내 아들을 사지에 몰았잖아. 사지라뇨.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요즘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나쁜 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독한 년. 차라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게 낫지. 네가 접대 못하게 하니까 애가 이도저도 못하고 망한 거잖아. 이번에도 제 탓이에요. 그럼 그냥 이혼할게요. 자꾸 제 탓만 하시는데 저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그이한테 연락해서 이혼할까요?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꼬랑지를 내리셨는데 더는 저랑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분해서 그러신 건지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땡큐였죠. 그리고 남편은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솔직히 그때부터 살만했어요. 일단 매달 따박따박 남편이 버는 돈이 들어와 남편 빚을 조금씩 해결하고 또 일부는 적금도 들며 5년 이후의 생활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떨어져 지내다 보니 나빴던 사이도 조금씩 애틋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남편이 한국에 남아 2, 3일 정도 같이 있기도 했는데 다시 연애하는 기분도 들고 좋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사이는 여전히 나빴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 있으니 더욱 저를 불신하며 의심하셨어요. 한 번은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제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남편한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셨나 보더라고요. 반찬을 들고 왔는데 집에다 넣어주고 가겠다나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고는 집에 들어오셔서 혹시 다른 남자가 저희 집에 드나들지 않았나 그 흔적을 찾아보셨나 본데 제가 그날 퇴근이 빨라서 집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처음엔 놀라셨다가 이내 뻔뻔하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자기가 검사 차원에서 한번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남편 해외 보내놓고 그렇게 바람을 피운다고 하더라. 너는 애도 없으니 마음만 먹으면 더하지. 그래서 무슨 증거라도 찾으셨어요? 내가 말했잖니? 검사 차원에서 왔다고. 너 이 집에서 뭐라도 나왔으면 내 손에 죽었어. 그게 아니죠. 어머니 지금 저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셔서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셨잖아요.
그리고 증거도 없이 저 의심하신 것도 사과하세요. 사과? 시어머니가 며느리 단돌이 하는데 무슨 사과식이나 하니? 됐다. 나 갈 테니까 너 행동거지 똑바로 해. 알겠어? 시어머니는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서둘러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비밀번호부터 바꿨는데요. 남편한테도 바꾼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을 심상이었죠. 남편이 올 때만 다시 예전 번호로 바꿔놓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는 어머니 때문에 아들 이혼당하는 거라고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버릇이 없다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 말은 안 되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글쎄 친정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죠. 췌장암이었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라 하셨어요.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 있었고 독한 진통제도 듣지 않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원래 췌장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너무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혼자 계셔서 그런지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원래 잘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 병 키우는 거라고 나이 먹었으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엄마가 아픈데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참고 버티다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걸 의사 선생님이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엄마도 충격이 심하셨는지 한동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엄마 옆을 지켜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좀 쓰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자기 엄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의외로 남편은 저희 엄마를 걱정하며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남편에게 고마웠죠. 그렇게 시작한 간병 생활이었는데요.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자 신호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프신데 부모 차별하는 거냐고 핸드폰 너머 다 들리게 소리를 치셨는데요. 정말 민망하고 화가 나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너는 말이야. 내가 네 시아버지 병간호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싫다고 단박에 거절하더니 친정엄마 아프다고 회사를 그만뒀어? 그럼 병원비는 누구 돈으로 내? 설마 너네 아들이 먼 타국에서 번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내려고 하냐? 이 요망한 것?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 엄마 보험 있어요. 다 환급받을 돈이라고요. 환급 같은 소리 안 해.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한 푼이라도 내기만 해봐.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랑 저희 엄마가 같아요. 아버님은 옆에 어머니도 있고 아가씨들이 있는데 저희 엄마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저는 차마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냐고 그동안만 옆에 있고 싶은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시는 거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가 옆에 계시기도 했고 그런 말들을 제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닫았는데 시어머니는 왜 말을 하다 마냐며 저더러 간병할 필요 없이 저희 엄마 살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간병인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는 말하기도 싫고 짜증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신호번호로 울리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 남편한테 뭐하러 통영집에 이야기했냐 따졌더니 자기는 사돈 괜찮으시냐고 안부 전화 좀 하시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더는 따지지 않았어요. 원래 그래 먹은 양반이 시어머니인 걸 어쩌겠나. 거의 해탈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친정엄마 걱정에 다른 건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꼬박 7개월 남짓을 살다 저희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마지막엔 저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고 가셨는데 정말 많이 울었죠.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하기에 망설이다 시댁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대답은 못 오신다는 거였죠. 내가 네 시아버지를 두고 어딜 가니? 그리고 집안에 아픈 사람 있을 때는 장례식에 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부정 타면 어쩌니? 줄초상 치를 수는 없잖아. 괜히 서운해하지 말고 엄마 잘 보내드려. 그리고 우리 아들도 먼 길 왔다 갔다 시키지 말고 오지 말라고 해라. 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이는 사위인데. 그래, 사위지. 아들은 아니잖아. 그러게, 너는 왜 내 아들을 그 먼 타국으로 보냈냐? 왔다 갔다 비행기 값만 얼마야? 그리고 장례 치르고 돌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니? 나는 내 아들이 먼저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이게 무슨 가족인가 허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를 앞으로 더 보고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아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는데요. 남편에게는 올 필요 없다고 통보를 했고 남편은 그런 게 어딨냐며 귀국을 했더군요. 그래서 온 김에 그럼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하고 가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왜 그러냐고 자기는 죽어도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젠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때문에 하는 이혼이라 저는 굽힐 생각이 없었는데요. 남편은 짐작은 했다는 듯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자기 집이랑 연을 끊으면 되겠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생각해준다면 좋게 헤어져 달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제 눈치만 살폈어요. 그런 와중에 장례 절차는 발인까지 모두 끝이 났고 저는 친정엄마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무슨 일인가 도어락이 다른 기계로 바뀌어 있더군요. 번호도 바뀌었는지 계속 경고음이 들렸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서 엄마 물건을 가지고 왔었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황하자 저를 쫓아온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며 안에 사람 있어요? 저기요,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더군요. 어머 아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엄마야말로 장모님 집에 왜 있어? 설마 여기 도어라고 엄마가 바꾼 거야? 그게... 아유,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네 엄마 불쌍하다고 노래를 하더니 장례 끝나자마자 집에 오니? 유난스럽다. 뭐예요? 왜 어머니가 주인도 없는 저희 엄마 집에 있는 건데요? 나는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왔다. 너한테 얘기하면 또 굼떠서 시간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내가 후딱 하려고 왔지. 짐을 정리한다고요? 왜요? 왜 어머니가 저희 엄마 짐을 정리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말이 왜 안 돼? 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냈잖아. 그럼 이 집은 내 거지. 여기 싹 정리해서 새놓을 거야. 그래야 쌤쌤이지. 엄마, 제정신이야? 돌았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럼 너는 네 돈으로 병원비 썼다는데 아깝지도 않아? 너 엄마 아빠 사는 집도 가져가서 날릴 뻔했잖아. 그래서 지금 장모님 집이라도 가지겠다는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닌 거지? 왜 제정신이 아니야? 어차피 이 집 죽은 사람 거고 너는 여기 사위인데 네 목도 있는 거지. 저는 뻔뻔한 시어머니를 보며 더는 못 참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무리 사돈지간이라도 이건 무단 가택 침입에 도어락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꿨으니 재물 손괴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금방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시더군요.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시더니 경찰은 무서우셨나 봐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이것 보라고 나는 더 이상은 감당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합의 이혼 못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때는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비밀이 있다고 털어놓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뭐랄까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내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고 장모님이 자기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사업 자금은 우리 엄마한테도 빌렸으면 똑바로 했어야지. 매달 갚고 있었어. 최근까지도 따로 갚고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통영집 명의도 장모님한테 넘겼어. 내가 그 빚은 갖고 있지만 여차해서 못 갚으면 그 집이라도 드리려고. 빚밖에 없는 집 줘서 뭐하게? 정말 뻔뻔하다. 아니, 이젠 무섭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미안해. 나는 내가 베트남에 가 있으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할게.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런 말이 통했으면 지금까지 저러지도 않아. 잘됐다. 그럼 통영집은 우리 엄마 거네. 맞지? 설마 이 지경까지 와놓고 나 이혼 소송 해야 해? 자기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니,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있으면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놓고 내 인생에서 꺼져. 저는 감정이 치우쳐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경찰 앞에서 우물쭈물하던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고 어디서 자기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말리고 경찰이 말리고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폭행죄까지 더해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남편한테는 현재 있는 모든 재산을 받기로 했고, 통영집은 저희 엄마 명의이니 시부모님을 나가시라는 통보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까지는 몰랐는지 나중에 아시고는 빌고 사정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는 신우들도 저에게 아픈 시아버지를 생각해 봐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이번 기회에 어떡하든 작은 연결고리 하나라도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마음이 아파서 시아버님 계실 시설 비용은 신우들에게 따로 넘겼죠.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서 매달 양호시설 이용료를 내기로 했는데요. 이렇듯 남편은 먼 타국에서 돈 벌어 빚 갚고 자기 아버지 병간호비 되며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오갈 곳이 없어져 신우집에 번갈아가며 지내나 보던데, 사위 눈치를 보느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들의 시댁에서도 친정엄마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소리를 듣나 보던데, 한 번은 큰 신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월세를 줄 테니 그냥 통영집을 임대라도 하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어머니의 편의는 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헐값이었는데 통영집을 정리해버렸죠. 그리고 신혼집으로 썼던 집도 정리해서 대출금도 털어버렸는데, 저는 지금 친정엄마가 혼자 사시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은 엄마의 흔적과 채취가 남아있어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울컥할 때가 있는데, 저는 엄마가 그러했듯이 이 집에서 혼자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주변에서는 애도 없고 나이도 아직 어리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도 당하면 질려버리는 건지 저는 그냥 혼자가 편한데요. 외롭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조용히 엄마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게 저에겐 힐링인데, 부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시어머니는 당신이 한 짓 그대로 고통받고 눈치 보며 내내 괴롭게만 사시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미 남이 된 마당에 그런 악감정을 가질 것이 뭐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영원히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죠. 아니, 오히려 그 대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받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것도 어떤 의미는 시어머니에겐 벌이 될 수 있겠네요. 부디 남은 인생 오래오래 불행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중이에요. 곧 다시 복직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은 제 인생 제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존재하길 소망하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